오늘 쇼잉업과 전소희 배우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이은석 기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네큐브에서 쇼잉업 이야기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인 전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주셨어요. 쇼잉업과 또 관객들을 만나는 자리에. 좀 솔직히 안 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켈리 라이카트 감독님이고 쇼잉업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언제 개봉하지? 하면서 기다렸던 영화고 또 너무 사랑하는 배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영화를 나한테 얘기하라고? 시네큐브에서?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컸네? 이런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자님과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기분이 일단 좋았고요. 이 좋은 기분으로 계속 이어가 볼 텐데 오늘 쇼잉업 많이들 보러 오셨네요.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뭐 예술영화 프리미엄을 통해서 먼저 공개됐을 때 쇼잉업을 보시고 이후에 또 오늘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예술이 탄생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예술이란 것과 거리가 먼가를 쇼잉업을 통해서 오늘 확인하셨을 것 같고요. 그 예술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노동의 반복과 일상의 회방을 뚫고 탄생하는 것인가를 이 영화를 통해서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부지의식간의 영감이나 단발성의 자극으로 빚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느리고 반복적인 가운데 고요하게 빚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쇼잉업이 보여주고 있고요. 구체적인 이야기들 차차 오늘 얘기 나눌 텐데 전반적인 소감이 좀 궁금해요. 첫인상이라고 할까? 이 영화를 딱 처음 접했을 때 어떤 영화라는 인상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첫 인상 하니까 떠오르는 게 저는 오프닝에 나오는 음악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 음악 자체도 좋았던 것도 물론이지만 이 영화가 이야기하는 것이 담겨있는 음악 같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아직 전시에 가서 미술이나 사진을 감상하는 것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아닌가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음악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귀에 좋은 것과 뭔가 이게 내 마음으로 읽히는 경험은 또 다른 것 같고 그런 경험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오프닝 스코어가 뭐랄까 대단히 엄청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사소한 건데 쉴 새 없이 태어나고 만들어지고 있는 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그 음악이 너무 영화랑 진짜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좀 강렬한 첫 인상이었던 것 같아요. 음악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왜 주변에 예술하는 친구들이 방금 기자님 얘기하신 것을 좀 쉬운 말로 할 때 창작은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하는데 정말 지지부진한 시간들과 스스로를 향한 실망과 막 불신과 막 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노동이고 또 일상의 균열이기도 할 거고 그래서 저는 켈리 라이카트 감독님의 영화들을 좋아하는 게 사실 항상 비극인 것 같거든요. 그들이 처한 상황이 행복하고 보기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근데 그 비극이 또 드라마틱하게 커다랗진 않아요. 막 너무 멀어서 저런 상황에 내가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그 감독님이 선택하는 그 인물들이 놓여진 상황이 그 비극이 이 영화와 같이 굉장히 일상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이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멀리 있는 고통은 내가 공감하고 이해하고 싶어도 가늠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감독님의 영화들 안에 인물들이 처한 상황은 대단히 힘들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막 되게 무거운 상황처럼 보여주지도 않지만 그냥 그걸 보고 있으면 뭔지 아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것들이 저는 이 감독님의 개성이고 제가 사랑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셸 윌리엄스가 또 연기를 너무 잘하고
홍차우 배우도 제가 처음 그 배우의 얼굴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게 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죠? 앉아서 작가님 이야기 뭐죠? 엄청 슬픈 거 더 웨일 네네네 거기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뭐랄까 에너지가 다른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또 이 예술 학교에 진짜 상상하지 않았던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지 않은 여러 형태의 예술들이 나오는 것도 또 해맑게 재밌게 볼 수 있었고 되게 예쁘장하고 아기자기하고 정말 지지부진한데 그래도 결국에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들의 것들을 발견했는지는 오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 켈리 라이카트 감독의 이름을 들어보셨거나 혹은 나아가서 그의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관객이어야 사실은 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켈리 라이카트 감독의 작품 자체가 연대계 순으로 우리나라에 다 들여오고 공개가 됐던 작품들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어떤 특별전이라든지 영화제라든지 찾아가야만 볼 수 있었던 작품이 켈리 라이카트 감독의 작품인데요. 쇼잉업은 이전의 작업들과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 작품이기도 해요. 오늘 라이카트 작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아주 간략하게 이따 드리긴 하겠지만 방금 라이카트 감독의 작업에서 느껴진 비극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지점들을 얘기했는데 쇼잉업이 조금 다르게 느껴진 지점이 있다면 어떤 지점에서 조금 다르다고 느꼈어요? 라이카트 감독의 영화 안에서도? 시각적으로도 조금은 경쾌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좀 시간이 오래 지나서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어서 그리고 그 전의 영화들에서는 이 주인공, 이 서사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좀 완벽하게 외로웠던 느낌이었어요. 제 기억에는. 근데 쇼잉업은 뭐랄까 이 관계를 조금 이렇다 저렇다 쉽게 정의하기는 어려운 그런 관계성이 있는 게 그런 어떤 다른 인물과의 그런 관계성이 있다는 게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 사실 확신을 못하겠어요. 본지 너무 오래됐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켈리 라이카트 감독은 94년도에 전 세계에 처음 이름을 알린 감독이에요. 초원의 강이라는 작품으로 미국 인디씬의 아주 중요한 이름으로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켜온 감독인데요. 이 감독의 영화 앞에는 항상 붙는 수식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그리고 제가 동의할 수 있는 수식어는 슬로우 무비,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가 항상 이 감독의 영화 앞에는 붙는데 아까 전소희 배우가 얘기한 비극이라는 단어와 측면이 조금 잘 붙는다고 생각되는 그의 영화적인 특징은 항상 세상과 갈등하는 소외계층이라든지 비수능자들, 그러니까 질서에 좀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 노동자들, 타자들을 향한 시선을 항상 이 감독의 영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처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불안정이죠. 그래서 임금 문제나 경제적 양극화가 초래한 어떤 재정적인 불안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켈리 라이카트 감독 영화 속의 주인공인 경우들이 많았고 감독 그 자신의 표현으로는 자기가 만든 영화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엿보는 작업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기도 했습니다. 올드조이라는 작품을 만든 이후에는 존 레이먼드라는 작가와 여러 차례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작품이 같이 협업을 한 6번째 공동 작업이고요. 그 가운데는 웬디 앤 루시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에 출연한 미셸 윌리엄스와는 여러 차례 작업을 거쳐서 이번 영화가 4번째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라이카트 감독으로서는 손발이 잘 맞는 동료들과 오래 작업해온 동료들과 신작을 내놓은 셈으로 쇼잉업을 선보이게 된 거죠. 이 감독은 미국 감독이고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자랐는데 좀 특이하게도 오리건주를 배경으로 거의 영화를 많이 찍어요. 오리건주라고 하면 포틀랜드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도시이고 그리고 이 영화에도 포틀랜드가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을 하는데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 감독이 뉴욕의 대학교에서 바드 컬리지라는 곳에서 학생들에게 예술 영화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좀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감독의 영화에서 보이기도 하는데 항상 영화 안에서 지리적인 이주가 등장하기도 해요. 이건 아마 여러 지역을 경험한 이 사람의 미국적인 자양분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라이카트 감독의 영화가 방랑자들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이주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이고 정서적인 환경의 변화를 그런 이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것이 현재 미국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안기고 있는지에 대한 요소로서 그것이 보이는데 쇼잉업은 이 모든 것과 결이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업을 하기도 하고 있다라고 감독의 배경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기의 현실에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가 된 것 같고 자전적인 이야기는 물론 아니지만 전에 없던 조금 코믹한 감성 같은 것이 영화에서는 감지가 되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정도의 이야기이고 사소하지만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가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어떤 삶의 완전한 단면 같은 것들을 쇼잉업이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켈리 라이카트 감독의 영화를 보면 동시대 여러 창작자들 중에서도 항상 경계에 있는 사람들 그 자체를 스크린에 옮기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늘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 생각으로는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누군가의 영화로 만들어 보라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항상 라이카트 감독의 영화에서 느끼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일상성이라는 것 있잖아요. 일상의 단면들 영화적인 사건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어떤 것들 이런 게 영화가 될 수 있다고 믿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런 패터슨류의 일상을 다르게 더 사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라보자고 하는 영화도 있고 그리고 너무 아무것도 그냥 너 입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영화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모든 시선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스펙타클하거나 어떤 오락적인 재미를 주는 영화보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좀 그런 쪽으로 마음이 끌리는 관객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상성이라는 것이 영화 안에 붙어 있을 때 관객이 이 영화와 느끼는 거리감이 달라지잖아요. 저는 사실 누가 시켜주지도 않았지만 해외 진출 같은 것에 욕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외국 영화보다 우리나라 영화가 좋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만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를 보면 이 여기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면 읽어낼 수 없는 너무 많은 정보들과 우리가 예상하는 것 그리고 기대해 왔던 것 뻔히 아는 것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연기를 하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객으로 있어서 영화를 볼 때도 너무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읽고 싶기 때문에 그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일수록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알 것만 같아서 지금 다 보여주지 않아도 그 뒤의 장면을 내가 알고 있는 기분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만드는 게 그리고 또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 아는 이야기니까. 어떤 이야기들은 뭐 영화에서만 가능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많을 텐데 항상 이렇게 나도 뻔히 아는 이야기를 극장에 보러 올 가치를 만든다는 게 더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쇼잉업에 나오는 예술가들이 자기 일을 대하는 방식처럼 왠지 일상적인 서사를 영화로 만드는 감독들은 자기의 작업을 좀 이런 이 영화 안의 예술가들처럼 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안 그래도 그 예술이라는 키워드가 오늘 우리가 통과할 중요한 한 부분이 될 텐데 저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연기라는 예술을 하는 사람에게 사실은 물어보고 싶은 게 아주 많은 작품이기도 하죠. 이 영화를 통과하는 아주 많은 키워드들 중에 그 예술이라는 행위 자체를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따라 저는 이 영화에 대한 감흥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소니 배우에게는 그게 어떻게 보였는지 궁금한 게 저는 여기서 예술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술이라는 행위 자체를 약간의 웃음과 유머가 존재하는 방식으로 보여주지만 결코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느꼈거든요. 이 영화가 그리고 있는 예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조금이나마 내가 예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천재적인 예술가라든지 막 엄청난 뭐 실존 인물이건 아니건 그의 특별한 능력과 흔치 않은 생애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영화를 보고서는 내가 진짜 저거를 업으로 삼아서 저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세상을 훔쳐봤다는 느낌은 안 들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 보여지는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예술가들은 저런 식으로 소통하는구나, 뭐랄까, 그 관계성이 전 너무 좋았어요. 적대적인 것 같으면서도 사이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되게 의지를 하는 것 같은데 질투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 그 모든 여러 가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감정의 가장 바닥에 기본적으로 존중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작업에 대한. 그래서 그게 뭐 칭찬이건 뭐 지적이건 내가 너의 작품은 뭐랄까 경건하게, 작품은 작품으로 대하겠다는 게 너무 모두한테 당연하게 배어 있어서 그게 되게 좋아 보였달까? 외롭지 않아 보였던 것 같아요. 대단히 성공한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더 그거에 대해서 느꼈던 게 동료라는 게 진짜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저도 이제 이 직업을 한 지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그 동료라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버틸 수 있게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영화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저는 그래서 그 전에 감독님 영화들보다 좀 뭐랄까 조금 따뜻하다고 다정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전에 어떤 유머 감각 같은 것들을 이 영화에서 캐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감독의 영화 세계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현 시대에 내릴 수 있는 진단이 있을 것이고,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이 감독의 영화 세계를 관통하는 언어들을 좀 우리가 바꾸어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켈리 라이카트 감독의 작품 세계를 아주 먼 훗날에 누군가가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가장 대중적인 소구점을 지녔다고 할 만한 작품으로서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쇼잉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심에 이제 그 예술과 예술 학교라는 것이 있는 건데, 이 영화 속에 나온 예술 학교 배경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오리건 예술공예대학이라는 곳에서 이 영화를 찍었는데, 혹시 포틀랜드에 가보신 분들은 그 도시의 슬로건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걸 아마 도시에 가서 무조건 느끼실 거예요. 제가 포틀랜드에 단 며칠 있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지금 우습긴 하지만, 어쨌든 포틀랜드에 갔을 때 제가 제일 신기하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도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이 도시에 며칠 머무다 가면 단 하나 알게 돼요. 그 도시의 슬로건. 왜냐하면 너무 여기저기에 슬로건이 붙어 있거든요. 마치 마이 소울 서울같이 너무 여기저기에 막 그게 붙어 있는데, 포틀랜드는 그 붙어 있는 말이 Keep Portland Weird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역을 하면 포틀랜드가 이상함을 유지하도록 뭐 놔두세요. 우리 좀 냅둬. 이런 식의 표어겠죠. 그래서 그게 뭐 커피숍에도 있고 벽에도 써 있고 누군가가 그래피티를 해놓은 거에도 있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가도 저게 도시 슬로건인가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점점 그 도시의 이상한 분위기에 젖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 포틀랜드라는 도시가 조금 독특한 도시, 괴짜들이 모이는 좀 예술적인 감각의 도시로 항상 인식이 되는데, 물론 이 슬로건을 두고는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 슬로건을 굉장히 좋아하는가 한편, 혹자들은 저 슬로건 때문에 이상한 주민들이 꼬인다라는 어떤 반응도 있고요. 모든 시민이 이 캠페인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데, 그리고 또 일부 세대에서는 포틀랜드의 이 이상함이라는 감각이 젊은 세대들의 열등감의 반영이 아니냐, 너희들은 더 괴짜같이 굴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슬로건이 있을 정도로 오리건주의 포틀랜드, 즉 이 영화의 배경이 된 도시 자체가 대학 문화, 그리고 대학이 아니라 대항, 뭔가에 저항하는 대학 문화, 그리고 괴짜들로 유명한 예술가 씬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소니 배우가 말한 것처럼 한국에서 연기하는 사람만 캐치할 수 있는, 혹은 한국의 관객들만이 캐치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어떤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이라는 것이 작품 안에 존재하잖아요. 아마 우리가 쇼잉업을 보는 것보다 포틀랜드 혹은 미국인들이 보는 이 영화에서는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을 텐데, 그 분위기 중에 하나가 이 포틀랜드 예술 씬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이곳에 있는 학교에서 리지가 예술가로 일을 하고 행정 업무를 하는 대학 어떤 행정 비서관으로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대학에 다닐 때 제가 다닌 학교 예술대학이 없어서 실제로 그 예술대학의 분위기를 전혀 몰라요. 저는 인문과학대였고 그래서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지만 이런 식의 작품을 보면 아 저런 애들이 있는 게 예술대학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항상 기발하고 좀 신선한 작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모아놓는 곳이 예술대학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스케치들이 있고 아주 저기 가면 창조적인 영혼들이 모여있는 굉장히 이상적인 공동체의 분위기 같은 것이 느껴지고 그 안에서 리지의 괴리감이라는 건 자꾸 커져만 가는 그런 공간성으로서 제시가 되는데 실제로 영화 안에서 보여진 학교는 2009년에 포틀랜드에서 문을 닫은 학교예요. 그 공예 대학을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학생들이 줄어들고 뭐 재정적인 이유로 문을 닫은 것인데 예술 커뮤니티라든지 이렇게 인문학을 교육하는 기관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켈리 라이츠카트 감독이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하니까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이거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나 국가의 손실이다라는 안타까움을 이 영화를 만들면서 내비친 바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비판적인 사고가 필수적인 학문들이기 때문이죠. 예술이든 인문이든. 그래서 이런 학교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예술가 얘기를 하면서 이 공간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학교가 다 사물과 학생들이 나갔고 비워져 있었기 때문에 텅 빈 공간을 영화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을 이제 하게 된 건데요. 주변의 예술가들을 다 불러와서 새롭게 공간을 꾸미고 최근에 미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불러다가 이 사람들이 또 코비드 때문에 그러니까 그 팬데믹 때문에 뭔가를 너무 작업하고 싶어서 조미수셔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무언가를 작업하라는 주문을 했고 그런 분위기가 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그래서 거죠. 보기가 좋은가 봐요. 그리고 감독이 또 포틀랜드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뉴욕에서 공부를 가르치지만 포틀랜드에 사는 또 희한한 지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의 그 분위기라든지 사운드스케이프를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포틀랜드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너무 익숙한 소리는 사실은 스케이트보드 소리, 까마귀 소리 이런 건데 이런 걸 지우는 사운드 작업에 굉장히 공을 들인 사실은 포틀랜드의 사운드스케이프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요. 사운드에 관련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나누기로 하고 방금 그 재밌는 소잉업의 점을 지적을 했는데 리지가 주인공인 이유가 이 영화 참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재적인 예술가도 아니고 아직은 조명이 되지 않았을 뿐인 뭔가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 좀 자신은 잘 모르겠고 그냥 이 사람이 꾸준히 일상을 지켜가면서 노동으로서의 예술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의뢰 예술가가 주인공인 영화와 비교하면 이 영화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점이 있는 거죠. 이 리지라는 주인공 때문에 발휘되는 이 영화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그 부분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게 약간 그 포틀랜드 슬로건처럼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예술가를 아이템으로 정하는 건 어떻게 보면 쉬운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만이 지니는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안에 그 누구도 뭐 그렇게까지 유명하고 천재적이고 그렇지 않지만 그 와중에도 리지는 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랄까 저는 리지의 마음은 굉장히 자기의 작업을 최우선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 한순간도 다른 것에 밀리지 않는 적이 없어요. 보면서 너무 속상한데 뭐랄까 비둘기만은 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못하고 처음에 심지어 버리긴 했는데 네. 근데 그게 너무 평범한 사람 같은 거죠. 뭔가 나도 그러지 않나? 아무도 안 보면 내가 그 비둘기를 붕대를 감아서 박스에 담아서 일하는데 데리고 다니면서 막 동물병원 가서 했을까? 모르겠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쨌든 제가 미셸 윌리엄스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는 부분이지만 리지가 저렇게 대단히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리지의 편을 들기가 쉽잖아요. 가깝고 뭔가 이렇게 공감하고 유대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리지가 이야기해주니까 이 예술가들의 세계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관객들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라이카트가 아까 올해 각본가와 공동 작업을 통해서 작업을 이어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둘이 이 영화에 대해서 표현한 지점이 지금 소니 배우가 얘기한 걸 압축해놓은 한마디일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일반적인 예술가들의 전기 영화들에 대한
수정의 반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이야기의 동력이 되는 것은 한 굉장한 신동이나 영웅의 어떤 고군분투가 아니라 그냥 무질서한 이 사람의 가족들, 커뮤니티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 주인공의 동력이 되는 건데 두 사람이 원래 작업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에밀리 카라는 유명한 작가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작가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이 사람이 살았던 곳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캐나다로 여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캐나다에 갔더니 너무 유명한 사람인 거죠. 이 에밀리 카라는 사람이 동상도 있고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어떤 지역 축제도 있고 그리고 거리 이름도 있고 그러면 켈리 라이카트 같은 사람은 아 좋아 유명한 사람이니까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가 아니라 점점 멀어지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좀 아닌데 이렇게 멀어지다가 이 사람이 쓴 The House of All Salt라는 책을 보게 돼요. 이게 무슨 책이냐면 에밀리카가 자기가 예술가로서의 영감을 적어놓은 책이 아니라 집주인으로서 세입자를 받는 게 얼마나 고달팠는가를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 임대를 놓은 이유는 너무 단순했대요. 누군가에게 임대를 주면 그 임대 수익으로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 영화 속의 조처럼 임대를 말하자면 준 거죠. 그랬는데 엄청난 시간 소요가 필요했던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고 유지보수해줘야 될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아 이거다 이렇게 예술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리지의 캐릭터와 조의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하고 실제로 이 두 사람이 캐나다 여행을 하면서 처리해야 될 집안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너무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고 자기들은 지금 로케이션 헌팅과 각본의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자 이곳에 왔는데 이 영화에만 집중할 수 없는 너무 많은 다양한 일들이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휴대폰을 놓을 수가 없더래요. 너무 많은 일들을 처리를 해야 돼서 이 정신 없었던 경험 같은 것들이 더해져서 이 영화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이 영화에서 예술가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재밌었다고 생각했던 건 사실은 우리가 리지나 조 같은 사람만 이 영화에서 예술가라고 보게 되지만 되게 다양한 예술가들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 불안하게 강박적으로 노동하는 리지 같은 예술가도 있고 여유롭고 담대하게 자기 작업을 이어가는 조 같은 사람도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창작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 좀 사그라든 것 같은 리지의 어머니의 예술가의 종류도 등장을 하고 창작에 대한 불안이 현역되는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걸 떨쳐내고 은퇴 후의 삶을 즐기고 있는 아버지 같은 예술가도 등장을 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 사람을 걱정하고 있는 아주 천재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숀 같은 사람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예술 커뮤니티 안에 다양한 예술가들을 보여주는 이 영화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예술가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게 저는 이 영화의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예술은 숙명이자 소명 같은 것이겠죠. 평생을 일구어서 완성해내고 싶은 무언가일 수도 있을 텐데 이 영화에서 말하는 예술이란 건 강박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무엇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상을 그냥 신중하게 표현하려는 리지의 표정으로서 사실은 예술이 무엇인가 라고 설명하는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 때는 나를 둘러싼 정말 수많은 귀찮은 거 아우 지겨워 소리 나오는 많은 처리해야 될 일들 엄청난 저항들 장애물을 극복하고 만드는 것이잖아요. 삶은 항상 그걸 방해하니까요. 우리가 무언가 집중하게 하는 것들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거는 작가들 그 씬에서 많은 얘기인데 어떤 작가한테 글을 소설을 써달라고 시간을 뭐 한 1년을 준 거예요. 근데 편집자가 보기엔 이 작가가 팽팽 노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한 달을 막 집중해서 막 초고를 썼어요. 그럼 편집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11개월 내내 노시다가 1개월 이럴 거면 한 2개월만 달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 11개월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1개월이라는 게 나오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모든 일이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 결과물이라는 것도 이 영화가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다만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만드는 사람의 무언가, 원형은 반드시 투영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극중에서 리지가 만드는 작품에도 그게 투영된다고 보세요. 발랄한 포즈를 하고 있는 그 소녀들의 리지의 무언가가 투영이 돼 있을까요? 일단 그렇다고 보세요? 라는 질문은 저를 답하지 못하게 만드는데요. 어떻게 했어야 될까 그러면? 제가 뭘 보겠어요. 아 근데 방금 하시던 얘기 하나만 더 붙여도 될까요? 떠오르는 게 있어서 안돼 까먹었네. 저는
그 캐릭터도 좋았어요. 그 구워주는 친구 있잖아요. 에릭이었나? 아, 네. 네. 근데 그 친구는 뭐 그 친구가 정확하게 하는 어떤 작업이 뭔지는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기물을 구워주고 그리고 그거에 되게 협조적이고 되게 뭐랄까 사람 자체가 평온해 보인달까? 근데 아주 짧은 한마디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계속 흘러가는 거고 나는 실수할 수 없어. 모든 게 실수가 아니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태도를 얻게 되었을까? 그리고 뭐랄까 예술가들이 그런 말을 하면 저게 진심일까 연기일까를 의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한테는 막 대단한 일이고 너무 막 소명이고 그렇지만 약간 막간에 홍보하면 안 되지만 진짜로 겹쳐서 그러는 건데 멜로무비에서 전소희 배우의 공개될 차기작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박보영 배우가 연기하는 김무비라는 사람은 영화를 만드는데요. 그 영화를 만들게 된 이유가 주변에 누군가가 영화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영화를 만들 날만을 기다리다가 영화를 만드는 현장에서 삶이 끝나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영화가 뭔데? 예술이 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남들의 먹고 사는 일이랑 똑같이 그냥 돈 받고 시간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면 되는 일인데 니네는 이게 뭐라고 왜 그렇게 특별하게 굴어? 막 이런 시선으로 마음을 먹는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쇼잉업이 재미있었던 게 예술이라는 게 뭘까? 저도 문득문득 생각해 본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술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제가 오늘 낮에 핸드폰을 보다가 작은 아씨들의 어떤 부분이 뭔가 짤처럼 떴어요. 근데 May not be for you, but it most certainly is for me 라고 하는데 그게 한국 대사로는 약간 너한테는 아닐 수 있는데 나한테는 확실히 그래. 근데 저한테는 그게 예술의 필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닌데 너는 그런 거를 내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볼 기회를 만드는 게 예술 아니고 또 있을까? 내가 가보지 않고 살아보지 않은 세상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책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사람들이 예술을 쉽게 의식주 같은 생애 필수가 아닌 어떤 사치처럼 얘기를 하는데 예술은 의식주만큼 정말 필수적인 요소이다 라면서 그런 설명을 덧붙였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데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술이 얼마나 사람을 버티게 하는지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지를 역할을 얘기하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그 예술이라는 거를 바라보고 내가 그걸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리지의 작품이 궁금했어요. 되게 역동적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궁금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한데 중간에 하나 만들어진 작품을 이렇게 놓여진 데 가서 새 거를 놓고 거기 원래 있던 하나를 다시 꺼내서 다른 데다 놔요. 근데 그 다른 데다 놓은 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으세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근데 막 이런 애들이 여기 있는데 정자세로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새 거를 갖다 놓고 이 정자세인 사람을 꺼내다가 좀 뭐랄까? 그 창고 안에서 약간 뭔가 좀 관심 못 받는 것들이 있는 곳 같은 곳에 이렇게 내려놓는 장면이 나오는데 설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다른 관객분들은 은성 기자님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가 궁금했거든요. 너무 그 사람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두 가지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그 가마 구워주는 청년으로 나오는 사람이 사실은 뮤지션이거든요. 네. 벤자민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뮤지션인 것 같은데 그 뮤지션이 거기서 뮤지션이 아니지만 가마 구워주는 역할을 할 때 반쪽이 이렇게 탄 걸 구워주면서 나는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 라고 말하잖아요. 저 같으면 진짜 그걸로 때렸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손등을 탁 때리면서 때리면 안 돼요. 무슨 얘기야? 나는 이거 태워 먹고서 무슨 얘기야? 이럴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거기서도 말을 못하는 게 리지라는 사실은 캐릭터예요. 뭐 이걸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만든 건데 이거를 네가 하는 일을 이렇게 반이나 태워먹다니 그게 말이 돼? 뭐 이런 소리도 못하는 캐릭터가 바로 리지라는 캐릭터라는 거죠. 리지 얘기만 1시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가 너무 잘 보이는 장면들이 있는데 배치도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리지가 만들고 있는 작품들이 자기가 갖고 싶은 모습의 반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되게 경직돼 있는 사람이고 누군가 자기를 칭찬해도 칭찬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조를 되게 부러워하는 면모가 있지만 사실 조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면도 있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면을 칭찬하고 아름답게 봐줄 줄도 아는 사람인데 그걸 리지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아틀리에를 온 다른 작가가 작품을 칭찬할 때도 마찬가지 입장이죠. 그냥 무심하게 샌드위치 씹으면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반응하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지 못했던 어떤 내면들을 굉장히 자유롭고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자기의 그 이념들에 세라믹에 투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서 있는 건 너무 자기 같잖아요. 너무 자기가 반영된 작품은 저는 당연하게 가장 뒤로 숨기는 사람이 바로 리지일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았고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연기라는 예술은 어떤 그 패턴의 특성상 나를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은연중에 내가 드러날 수는 있지만 작품 안에서 계속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게 굉장히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예술인데 그럼에도 나만의 것을 가져가려는 게 있어요. 여기서 예술가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듯이 나만의 것을 만들려고. 어릴 때는 연기를 대하는 마음이 막 맨날 억울하고 야속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의 정석 같은, 그러니까 수학의 정석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내가 수학자들은 무시할 수 없어요. 너무 위대한 사람들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를 막 반복해서 공부하고 암기하고 훈련하고 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러면 아침이고 밤이고 이거를 내 인생의 시간을 다 바쳐서 할 텐데 막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배우한테는 이제 지금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배우한테는 연기력만이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 연기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 내가 이 작품을 같이 만드는 사람들과의 소통하는 방법을 매 작품마다 새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작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연기할 캐릭터를 얻으려면 연기력이 있으면 될까? 제가 아니어도 아니라고 하실 것 같으시죠?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작품이 있나? 라고 하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그렇게 너무너무 잘하고 싶었던 연기가 잘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안 잘해도 되니까 제가 했을 때 한 거랑 내가 했을 때 한 거랑 달라야 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이라도 이 사람이 읽은 거랑 내가 읽는 거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너무 욕심이 좀 지나쳐서 뭐 리딩 같은 걸 하잖아요. 전체 리딩 같은 걸 하면 사실 그 리딩은 정말 뭔가 우리가 어떻게 갈지 가이드라인을 공유하는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이 대사가 써 있을 때 우리가 책 읽을 때처럼 저도 이제 머릿속에 들린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뭐 이렇게 읽었겠지? 하고 처음에 떠오르면 그대로는 절대 안 읽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읽겠지? 그러면 괜히 그 박자라도 바꿔보고 이 높낮이라도 바꿔보면서 어떻게든 내가 되어야 하는데 그 나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 달라야 돼.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뭔가 높고 낮음, 더 좋고 나쁨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반드시 대체될 수 없어야 한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렵다. 항상 대체되지 않는 뭔가를 생각하면서 작업하는 예술이라는 게 굉장히 동료들이 있어서 힘이 되기도 하고 혼자라서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겠네요. 또 너무 어려운 게 영화에서 좋은 연기를 보면은 사람이 배우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어쨌든 내가 더 좋은 걸 보면 올마 오고 싶잖아요. 근데 올마 오고 싶은데 올마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막 엄청 고민을 하다 보면 또 그런 어느 날 제정신이고 이성적인 생각이 가능할 때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한 걸 똑같은 걸 내가 똑같이 따라해? 그러면 절대 똑같을 수 없어요. 왜냐면 저는 저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따라하기도 하고 옮아오기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하면서 그냥 내가 갈 길을 가면 돼. 근데 이 생각이 보통 100일에 한 이틀 정도 되는 거죠. 98일은 이제 좌절감과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군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포인트의 지점에서 영화가 흥미로웠던 게 리지와 조의 관계를 그리는 방식이었어요. 분명히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한 가지 감정만 존재하지 않거든요. 때로는 동경이 되기도 하고 질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내가 저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어떤 좌절이 나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순간은 진짜 마음 안에서 못난 마음이지만 쟤보단 내가 이건 낫다 뭐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기도 하는 게 같은 업계 안에 있는 비슷한 동시대의 어떤 작업을 해나가는 사람들의 숙명 같은 마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저렇게 두 여성 예술가들 사이의 심리를 복합적으로 그려놓은 작품도 사실 오랜만에 만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둘 사이의 관계성도 굉장히 흥미롭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채로워서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에게는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가지는 감정이 단면적일 수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모두 담았지만 그 외에도 아무도 더 많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 둘한테는 어떤 둘만의 의사소통 방식이 이미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방금 전까지도 기분 나빴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단 볼 일은 다 서로 대화하고 그 다음에 기분 나쁘면 이미 가고 없고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사실은 둘에게 얼마나 그 존재가 소중하겠어요. 내가 기분 나쁠 때는 너랑 얘기 안 할 건데 일단 이 얘기는 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 그때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 둘은 그때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잘 맞는 것 같은데? 라고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계속 나와 비교하면서 질투도 했다가 막 내 속으로 무시도 했다가 막 이겨먹었다가 졌다가 하는 그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거 뭐죠? 페이스메이커처럼 저는 그 괴로움과 든든함을 다 겪어보고 나서는 이 모든 게 다 소중하다고 인정하게 된 것 같아요. 괴로운 순간에도. 만약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영화를 봤으니까 나눌 수 있는 이야기지만 영화 안에서 둘이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다면 글쎄 이 영화의 톤이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리고 이 영화를 어쩌면 옹호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어요. 그 장면만큼은. 그런데 저는 이 영화가 그걸 굉장히 멋지게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둘이 서로의 작품을 볼 때 카메라가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였어요. 예를 들면 조의 작품은 거대하잖아요. 그리고 초월적인 분위기에 무언가를 담은 작품이고 소재 자체도 막 금속, 철사 뭐 이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만든 아주 커다란 작업을 하고 있고 리지가 만들고 있는 것은 리지가 그렇게 하지 못하듯이 신체에 갇히지 않고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는 표현력이 활발한 하지만 굉장히 작은 세라믹 인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화 안에서 각각 리지가 조의 작품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고 조가 리지 작품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작품을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바라보는 가장 좋은 관객의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리즈가 조의 작품을 바라볼 때는 아주 거대하게 이 작품을 둘러보는 방식으로 카메라도 똑같은 시선을 취하고 있고 조가 리즈 작품을 바라볼 때는 전 시장에 와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그 작품의 디테일을 아마 아무도 그렇게까지 이 작품을 봐주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조만은 그 작품을 그렇게 봐주거든요. 저는 카메라의 이런 말 없는 관계성이 이 영화에 굉장히 사려 깊은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캐릭터성이 아주 잘 드러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채팅방에 미셸 윌리엄스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올라왔고 저 역시 궁금한 부분이어서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채팅방에 양령이라는 대학 쓰신 분께서 미셸 윌리엄스가 연기하는 인물은 꼭 현실에 존재할 것 같아요. 굽은 등과 어깨와 늘어진 팔과 걸음걸이 표현이 너무 재밌었는데 전소희 배우님은 미셸 윌리엄스의 배우로서 어떤 점이 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고 끌리시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저도 이 영화에서 배우의 매력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너무 고민이 되는데요. 저는 이 배우에게서 가져올 수 있다면 가져오고 싶은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배우인데요. 그랬던 이유는 이 표현이 저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걸 느껴요. 되게 현실에 있는 사람같이 보인다. 근데 그게 사실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도 안 현실에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할 말 없잖아요. 뭐 어떤 객관적인 그 지표가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어쨌든 느끼는 이 여자의 대단한 점은 제가 너무너무 부러운 점은 소극적이어야 할 때 소극적일 용기가 있고 적극적이어야 할 때 적극적인 대담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렇게 미니멀하고 관객과 충분히 동일시가 가능한 현실에 지나가다 볼 법한 어떤 인물을 연기할 때도 이렇게 잘 해내지만 막 뮤지컬 영화에서 주인공을 하기도 하고 마릴린 먼로 같은 사람을 연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하면서 어쨌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도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에 이거를 다 하나하나씩 해가는 사람인 게 너무 멋지고, 특히나 제가 이제 연기를 실제로 해오면서 점점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작품마다 캐릭터마다 사실은 저의 생각에는 다 다른 연기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모든 캐릭터가 전부 다. 근데 뮤지컬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커다랗고 과장된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영화 안에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을 관객이 알아채지 못할까봐 뭔가를 더 표현하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알든지 말든지. 그래서 전 리지가 너무 좋은 게 꼭 할 말 없으면서 상대방이 먼저 그럼 나 이거 집중 좀 하게 나갈래? 그러면은 바로 안 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 오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에릭이 나는 이게 더 좋은데 했을 때도 나는 안 좋아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적극적으로는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나름의 여기가 마지노선인가 봐요. 이 이상은 못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이거보다 더 쭈그러지진 않겠어. 약간 이런 게, 그런 게 저는 리지에 너무 재미있고 너무 사람 같은 점이었고, 근데 분명히 마릴린 먼로를 할 때는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사랑했던 그 우리도 사랑일까에 나왔던 역할도 그 여자도 분명히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평소에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도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그 학교 앞에 앉아서 이거 도시락 먹을 때도 굳이 한쪽 신발에 반만 신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런 건가? 아니 어쩌다 보니까 저절로 된 건가? 그럼 저절로 된 게 좋은 연기일까? 그것까지 계산한 게 좋은 연기일까? 이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영화를 볼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그 디테일만 보면서 영화를 보면 또 어떤 점을 찾아내실지 궁금하고, 가장 채팅방에 많이 올라온 질문이 비둘기예요. 이 비둘기가 대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냐, 비둘기가 어떤 의미일까 질문 주신 분들 많으신데, 비둘기는 뭘까요, 이 영화에서? 리지의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아도 나 혼자만이 가지는 어떤 양심? 뭐랄까? 시민의식?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나서야 할 때 나설 용기는 없어서 저는 되게 내가 새를 구했어. 엄청난 행동을 그냥 하잖아요. 근데 제대로는 안 해요. 근데 제대로 하지 않았던 말던 상관없잖아요. 근데 리지는 아마 상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 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구해놓고 안중에 없는 거를 내가 못할 걸 아니까 내가 얘를 구했다가는 정말 다시 자기 혼자 날아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책임지고 돌보는 게 그게 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구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래서 어쩌면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더 용기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비둘기는 사실 너무 직접적인 표현이라 이렇게까지 직접적이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평화예요? 응? 평화요? 아니요. 평화는 아니고 평화. 평화는 생각 못했어. 그게 아니고 그 켈리 라이카트 감독의 영화에서 동물이 진짜 많이 나와요.
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말, 개, 고양이 뭐 온갖 새떼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 영화에서 비둘기 등장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건 그 동물을 많이 다루는 감독의 영화에서 새도 많이 나오지만 그 새가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온 첫 번째 사례였다는 점인데 다친 비둘기잖아요. 날지 못하는 비둘기는 어딘가 지금 삐걱대고 있다는 거고 그거는 맘대로 막 날지 못하는 리즈를 당연히 은유하는 캐릭터겠죠. 근데 저는 왜 하필이면 비둘기냐라는 게 저에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비둘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비둘기를 너무 사랑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도시에서 비둘기라는 존재가 가지는 일반적인 어떤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좀 청결하지 않고 그러니까 푸드덕거리면 다들 으악 막 이렇게 피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좀 성가시고 귀찮은 존재가 도시의 비둘기가 아닌가 싶어요. 다른 곳의 비둘기는 다를 수 있겠죠. 산비둘기는 다를 수 있을 텐데 게다가 비둘기는 너무 평범하게 주변에 널린 생명체란 말이죠. 그래서 왜 너무 슬퍼요? 이 비둘기에 대한 표현. 그래서 리즈를 샤워를 못하게 했나? 더 비둘기 성격과 성격과 관련된. 그래서 어떤 평범한 비둘기 어디서나 흔하게 보는 비둘기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서사를 연결한 것은 저는 이 영화가 예술을 대하는 태도와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예술의 영위를 위해서 삶을 유지해야 되는 그 반복적인 어떤 순환과 동일한 무언가가 이 비둘기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시장에서 종횡무진 막 그 전시장을 날아다니는 비둘기의 자유로움과 게다가 마지막 엔딩 같은 경우는 켈리 라이카트 감독의 영화치고 너무나 대담하게 크레인을 서서 위로 올라가는 시각으로 끝난단 말이죠. 이거는 굳이 의미를 부여하면 비둘기의 시선이 아닐까요? 그래서 뭔가 이런 식으로 비둘기를 엮어온 것이 하필이면 앵무새도 아닌 아주 예쁜 어떤 우리가 아끼고 반려로 삼고 싶어하는 동물이 아닌 비둘기라는 점이 그래서 재미있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채팅방에 플룻 소리가 왜 이렇게 많이 영화에서 들리냐 이 사운드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여기는 제가 답을 확실하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그 도자를 굽는 에릭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한 사람이 뮤지션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앙드레 벤자민이라는 사람이고 뮤지션 명은 한글로 하면 앙드레 3000이에요. 숫자 3000. 이걸 뭐 3000 이런 식으로 읽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요즘에 되게 자주 하는 게 플루트 부는 일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일화가 있냐면 소셜미디어에 나 앙드레 벤자민 같은 사람 본 것 같은데 공항에서 플루트를 불고 돌아다녀라는 글 같은 게 올라올 정도로 너무 이 사람이 플루트를 많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켈리 라이카트 감독이 왜 저렇게 플루트를 많이 불까? 그 사람 지켜보다가 정말 시간이 비면 이걸 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학교에서 촬영하는 마지막 날에는 그 사람이 플룻 부는 거 그냥 녹음을 했대요. 그냥 들판 같은 데 올라가서 막 자유롭게 불고 있는 거를 새소리, 거기 들리는 뭐 풀 바람에 있는 소리, 뭐 플루트 소리를 녹음해서 아예 그걸 사운드 트랙으로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화 안에 등장하는 플루트 소리는 전부 에릭 캐릭터를 연기한 그 배우가 실제로 부는 플루트 소리고요. 그래서 엔드 크레딧 올라갈 때 자세히 보시면 뭐 에릭 그리고 플루트 분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그 배우의 이름이 표기가 돼 있기도 해요. 이런 사연이 있고요. 아마 예술과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관련한 질문들이 연이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공예를 전공하신 분이 이 영화를 또 보신 감상을 나눠주시기도 했고요. 비둘기 질문도 역시나 가장 많고 이 질문이 재밌네요. 그린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작품 진행이 막혀서 자꾸 리즈가 시선을 돌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샤워에 대한 집착이나 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예술가의 강박처럼 느껴질 정도로 등장합니다. 전소희 배우님께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강박이나 집착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저도 샤워는 하고 싶어요. 저는 제 캐릭터한테 미안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냥 뭐랄까 제 마음 안의 강박 같은 거지 어떤 징크스라든지 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마음가짐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강박? 근데 그냥 제가 항상 시간에 쫓기는 마음이 있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내가 인간으로서 나이를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많이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배우는 자기의 가죽과 목소리와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하는 직업이라서 그런데 인간은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얼굴 근육이 변하고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그 재료를 쓰지 않고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아까 그 에릭이 틈만 나면 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되게 멋지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어쩌면 이거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친하게 못 지낼 것 같은 친구를 뭐랄까 저한텐 그런 느낌. 막 됐다 데스타인데 막 내가 미셸 윌리엄스를 만났는데 기자님보다 더 편하게 대하니까 하면서 되게 가까운 느낌? 근데 그거를 엄청나게 우러러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거를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영화 보고 너무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너무 횡설수설하는데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에릭 배우가 벤자민이라는 배우가 플룻을 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켈리 라이카트 감독이 자기 영화를 대하는 것도 그럴 테고 이 영화 안에서 모였던 그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들 각자가 자기 안에 예술을 대하는 방식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그게 현실과 너무 맞닿아 있는 것이 신기했어요. 영화가 되게 정말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구나라고 다시 느껴져서 멋있어요. 채팅방에 또 다양한 질문들도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소화를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시간을 마무리를 해야 돼서 그래도 끝인사랑 소감은 우리가 들어봐야 되니까 오늘 본인이 출연하지 않은 작품으로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영화를 워낙 사랑하는 배우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즐겁게 얘기를 나눠주러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쇼잉업이라는 켈리 라이카트 감독의 작품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신 소감 어떠셨어요? 제가 GV를 했던 것 중에 가장 관객처럼 말을 해버린 것 같아요. 너무 신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그 강박이 대답 못한 게 생각났는데 미셸 윌리엄스가 마릴린 먼로를 찍을 때요. 다른 작품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나라에서 미셸 윌리엄스가 인터뷰를 하거나 이야기를 한 게 다 여기까지 전해져 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영어 잘하는 친구한테 그 IMDb 같은 데 있는 거 다 한국말로 적어서 나한테 달라고 그걸 해준 적이 있어요. 이거를 너무 지금도 하고 싶은데 그 친구는 미국에 가고 없지만 어쨌든 그것 중에 그 친구가 일부러 반말로 번역을 해줬거든요. 근데 기억이 나는 게 마릴린 먼로를 할 때 미셸 윌리엄스도 너무 두려웠겠죠. 실존 인물을 연기하는 게.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마릴린 먼로라고 볼까? 무서웠을 거고 내가 마릴린 먼로를 또 가까이 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너무 굴뚝 같았을 거고 그래서 책 대본을 베개 밑에 놓고 잤대요. 그러면 어린 아이처럼 내가 자는 동안 너를 더 이해하게 될 것 같아서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저도 대본 베개 밑에 놓고 자요.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주절된 것처럼 저는 이렇게 이 영화가 바로 제가 영화를 사랑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냥 누구나 다 다르게 대하고 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근데 그 다른 것들이 모여서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가끔은 내가 거기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거기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지금 생각이 많아서 좀 진짜 횡설수설했어요. 시네큐브에 이렇게 앉아서 얘기할 기회를 주셨는데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하지만 오늘 쇼잉업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왜 제가 시네큐브에 와서 신났냐면 너무 사랑하는 극장이기 때문인데요. 저기 영사기 쪽을 돌아보는 기분이 되게 좋아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그래서 어릴 때부터 되게 막 뭔가 하나만 있는 극장들은 각자 그 극장만의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객석 배치도 다르고 어떤 이 극장 안의 분위기도 다르고 시네큐브는 되게 영화극장스럽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약간 뭔가 공연할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저는 이 공간이 주는 저한테 뭐랄까 알 수 없는 웅장함이 있어서 여기서 이 영화를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기대되는 시간이었는데 너무 기대된 나머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제가 알 수 없는 말을 했다면 너무 죄송하고 그렇지만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여러분이 저녁 시간을 여기서 저희와 함께 보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또 남은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고 이제 맞은 새해에 매일매일 건강하시고 웃을 일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잉업은 여러 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본 게 2022년에 칸에 경쟁 부문으로 나왔을 때 칸 현지에서 영화를 처음 봤었어요. 근데 경쟁 부문 중에 아주 후발주자로 등장한 작품이었고 앞에 헤어질 결심 등등을 보고 제가 마음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소품처럼 생각하고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이 영화 개봉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 수입사에서 준비하시면서 한글 번역으로 굉장히 멋지게 세공된 자막으로 이 영화를 다시 보니까 저에게 주는 느낌이 너무나 다르다는 걸 이번에 실감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보실 때 많은 부분들이 눈에 혹시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재차 관람하셔도 좋을 만한 영화다. 분명히 반짝이게 발견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확답을 드리고 싶고요. 인생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정도의 수순으로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실 인생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고 대부분 끝없이 노동을 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그리고 요동치는 감정을 다스리면서 나도 다스려야 되고 주변도 다스려야 되는 게 그리고 타인과의 아주 지루한 싸움이든 언쟁이든 무언가를 이어가야 되는 게 삶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잠깐 확실하게 포개어지는 순간들을 영화의 언어로 제시하는 켈리 라이카트 같은 감독이 작업에 있어서 항상 영화가 굉장히 어떤 영역을 고유하게 지켜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천재의 순간이 아니라 정말 노력하는 순간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므로 쇼잉업이 여러분의 일상에 반드시 어떤 기운을 주는 영화였으면 좋겠고요. 새해 맞이하기에 되게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오늘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인내하고 크고 작은 문제들을 수습하며 잘 살아갑시다. 극장에서 또 만나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